안녕하십니까. 정훈찬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따 시간이 되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분만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할 때 제일 좋아하는, 제일 존경하는 분은 조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분은 김신행 선생님이셨는데 오늘 김신행 선생님이 이 동반성장연구소를 성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한번 선생님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주 미남 교수십니다. 제가 1970년도인가 대학 졸업하고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김신행 선생님이 당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셔서 서울대학 교수하시면서 사모님하고 또 아주 미인 사모님이세요. 세미나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도 미국 가면 김신행 교수처럼 잘 되고 또 장가도 잘 가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미국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 아니었고 조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희망을 좀 들어보고자 했었는데 조순 선생님이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봄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대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수할 때 가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 조순 선생님이 저보고 대강을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핑계를 뭐라고 대시냐면은 학생들이 조교수 강의만 들어갖고는 양에 차지 않으니 정교수 강의도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교수로서 조교수 강의를 대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할까요? 저성장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 왔듯이 그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그 경제 성장률은 과거보다도 낮아지고 또 소득 분배나 부의 분배는 더 불평등하게 됐기 때문에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설득력은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일 전에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연설식으로 하는 글을 안 써오고 과거에 제가 논문 제출용으로 썼던 걸 좀 고쳐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가끔 여기 읽읍시다 저기 읽읍시다 할 테니까는 좀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뭐 많이 있죠.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기업의 수익률이 낮다.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경제 성장률이 낮고 또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과거 한국 경제는 아주 역동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97년에 외환위기를 맞고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다음에 이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에 봉착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김세지 교수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980년대에는 8%였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에 장기 성장률이요 10년 이동 평균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 교수는 이걸 갖다가 1% 룰이라고 자신이 명명을 했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는 6%, 김대중 정부 때는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로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1%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 분배를 보더라도 그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갑니다. 또 상위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7%를 가져가면 거의 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 사람들이 15% 가져가고 10% 사람들이 47%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매스컴에서 흔히 말하는 1% 1대 99의 사회 또는 10대 90의 사회가 한국에도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풀어야 할 텐데, 동반 성장하는 게 그래도 가장 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받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동반 성장이 뭐냐, 또 동반 성장하면 무엇이 좋으냐, 동반 성장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등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장기적이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역시 또 그보다 더 훨씬 넓고 깊은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선 그 8페이지 위에서 보세요. 우선 동반성장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사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불어 성장하고 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함께 나누자 그러면 벌써 이제 한번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요새는 함께 나누자고 안 그러고 공정하게 나누자고 그러는데도 역시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어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생각납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반성장은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 구조는 조금 더 공정하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8페이지 1, 2문단에 다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GDP가 100이고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한테 80이 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20이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자면은 10% 성장해서 110으로 만들 때 종전처럼 분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대 20의 분배 사회에 있으니까 늘어난 걸 8대 1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고치자, 8대 1로 안 하고 4대 6으로 하든지, 심지어 2대 8로 하든지 하게 되면은 84대 26 또는 82대 28 등으로 나눠 쓰겠죠. 근데 사실 부자들은 밥 먹을 것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까지 있는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와 사실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렇게 좀 분배 구조를 바꾸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가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동반성장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냥 100대 80을 아니 80대 미안합니다. 80대 20을 88대 22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5대 25로 해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반성장은 자본주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납품 협력업체, 고객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그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미래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고 동반성장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금 저성장, 또
불평등한 분배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경제가 거시적으로 볼 때 잘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는 한 경제가 거시적으로 볼 때 잘 되자면은 뭐가 돼야 하냐면은 우선 공급이 많이 돼야 되고, 공급이 되는 것을 수요를 누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은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 능력이 충분해야 공급 또는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고 또 투자자들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기업의 물건을 또한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도 있고 수출 수요도 있고 한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산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보자면은 공급 측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요 측에서는 소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소비도 침체하고 투자도 계속 침체했습니다. 소비가 침체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급격히 증가한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가계들이 안고 있는 가계 부채가 1,600조 원을 2019년 말에 벌써 넘었어요. 1,600조 원이라면은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볼 때 1인당 가계 부채가 3,200만 원입니다. 저도 3,200만 원, 제 손녀 5살짜리도 3,200만 원, 뭐 90세 아저씨도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가 평균에서 3,2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조건이 많이 향상이 돼도 소비를 늘리기가 힘들고,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서 저출산, 고령화, 그러면 소비가 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은 소비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 다시 말해서 부자의 소득이 많이 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적게 는다고 한다면은 전체 소비는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게 되면은 부자들이 쓰는 게 훨씬 많지만 소득에 비해서는 부자가 덜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서는 더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늘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떠냐 하면은, 과거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김영삼 정부 때,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과잉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잉 설비가 생기고, 과잉 설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도 그 설비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때 외환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보다 훨씬 많은 건데,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 전부 원화로 이루어진다면은 안 할 말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면 다 되는 건데, 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 유입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외화의 유출이 외화의 유입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결국 외환 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사실 우리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은 관계로 되고,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기업의 몫이 줄어들므로 대기업의 투자가 또 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한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소비도 부진, 투자도 부진이면은 소비부터 한번 특히 태클해 볼까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경제가 좋아지는데 기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득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기를 기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많고 노인들이 많고 출산이 얼마 안 되고 또 소득 분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늘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 정책이고 그거는 취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은 역시 최소한의 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소득을 늘려주려고 한 것은 인권적인 차원, 헌법에 사람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결국 경제 정책으로서 성공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득주도 성장이 제가 보기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는 투자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동반성장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투자는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죠. 대기업도 지난 20년간 투자가 부진했고 중소기업도 투자가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설비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 투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이리저리 많이 늘렸을지 모르지만 설비 투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비록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도 좀 없고,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적 상황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보더라도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투자를 안 하려 들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투자를 올리는 방법이 뭐겠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기업들은 현재 투자할 대상이 없다. 왜 없냐? 대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은 R&D는 절대적으로 세계 5등,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 1등인데도 첨단 핵심 기술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R&D 규모는 크지만 그 R&D가 대부분 D지 R은 없다. 개발 비용은 많이 쓰는데 연구 비용은 많이 쓰지 않았다. 그 연구도 사실은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이먼트에 불과하다고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외국인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려면은 R&D에서 주로 D인데 R로 좀 바꿔야 되고, 그 R도 리파이먼트에서 리서치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단기에서는 이루기 힘든 문제고, 결국은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력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스무드하게 옮기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강조를 합니다. 스무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지 그냥 대기업돈 뺏어서 중소기업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무드자를 붙여도 빨갱이라고 하는데 안 붙이면 더욱더 빨갱이라고 할까봐 그냥 스무드하게 대기업 돈이 중소기업 돈으로 되게 만들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요새 제가 처음 의미한 이익 공유하고는 다르게 정치권에서 코로나 이익을 공유하자 그러는데, 그건 제가 의미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익 공유입니다만, 이익 공유는 이런 겁니다.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또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계획한 것보다 더 많아서 초과로 나온다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좀 일부를 나눠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그 돈을 써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면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이 일어나면 소득이 일어나고, 소득이 일어나면 소비가 커질 거고, 소비가 커지면은 경제 침체가 완화되고, 경제 침체가 완화되면 오래오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장기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지 않겠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에 어떤 재벌 총수께서 당신이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사업도 해봤지만 이익 공유 처음 들어본다.
이게 자본주의 용어냐, 사회주의 용어냐, 공산주의 용어냐고 저를 많이 비판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놀랐어요. 그 큰 기업의 총수께서 이익공유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 하고, 그래서 profit sharing, 뭐 아주 저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 profit sharing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그 제일 자본주의가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 한번 꼽아보라면 어디 하시겠습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거는 뭐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에서 1920년대에 영화 만들 때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관계자들, 배우나 감독이나 그 회사들한테 영화가 잘 된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나 러닝 개런티로 얼마는 준다. 대박 나면 더 준다. 그래서 대박 나면 더 준다는 게 바로 프라핏이 나면은 쉐어 해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 요새 뭐 아무리 기생충이 어떻고 그래도 저 영화의 중심은 할리우드 아닙니까? 그 할리우드에서 프라핏 쉐어링이 광범위하게 아니라 아주 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할리우드에서 이걸 쓴 다음에 저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저 캐리어 에어컨 회사, 그다음에 항공 부품 회사, 저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제조업, 건설업, 유통 서비스업 이런 데서 모두 다 이 프라핏 쉐어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쎄 뭐 헐리우드 자기들 얘기고 우리나라만 따져보자고 하신다면은 그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상당한 규모의 이익이 어디서 나왔냐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이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기술도 괜찮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부분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저 물품 받을 때 서면 주문 안 하고 구두 주문한다든지, 또 요새 많이 고쳐졌지만 장기 현금 결제 안 하고 장기요금 결제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납품 받을 때 납품과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난 40년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맞은 이후에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 심해졌냐면 한국이 IMF로부터 550억 달러 꼬우고 나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외환이 있어야 되는데 외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출을 과거보다 더 늘리려면 물건을 더 좋게 하거나 값을 싸게 하거나 하는 것인데, 물건을 더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값을 싸게 하는 것이고, 값을 싸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를 낮추는 건데, 수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노임을 깎겠습니까? 수도료, 전기료를 깎겠습니까? 저 이자율을 낮추겠습니까? 환율을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만만한 저 중소 협력업체들한테 납품 받을 때 납품가를 제가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후려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매 4분기마다 적어도 10%씩은 저 납품가를 후려치는 게 일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저 대기업들이 나와서 우리 돈 벌었는데 왜 자꾸 우리 협력업체들한테 시혜를 베풀려고 그러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혜를 베풀려는 것이 아니고, 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한테 주라,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한번 선정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이 안 하는 게 없다고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된장, 고추장, 간장도 하고 LED 조명등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대기업이 끼어야 할 수 있는 거라면 말 안 하지만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중소기업에 맡기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더 이상 문어발을 넘어서 지네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그것이 더 커져갖고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죠. 이거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을 2013년인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2011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한 80여 개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D 조명등이었습니다. 제가 광주 갔다가 호남선 KTX 타고 오는데 바로 뒷자리에서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막자짓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정은천 때문에 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뒤 쳐다보지 않고 앞에만 보고 있었는데 아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려고 통로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90도 절을 하면서 선생님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정은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총리할 때도 이명박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근데 왜 정은천 때문에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광주에 사업을 하는데 한 20억 가까이 1년 매출을 올렸는데 대기업들이 LED 조명등까지 신출하는 바람에 내년엔 10억, 후년에는 문 닫아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줘서 30억, 40억, 50억까지 올라갈지 몰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한번 말씀하지 마시고 매스컴에 가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채널 A인지 TV조선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시사 탱크 500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장성민 잘 압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서 이런 사람이 오면 좀 보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깜깜 쑤시겠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장성민 씨가 그만둬서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들은 뭐라 그러냐면 LED 조명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해갖고 대기업이 못 들어오니까 결국 재미는 필립스만 봤다 이런 건데 제가 필립스 사장을 3번이나 만나서 LED 조명등 같은 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이 없는 거라면 핵심 기술은 갖고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했더니 우리 필립스가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각 경제신문에 당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결국은 덕보는 건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쪽 외국 기업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과장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 중소기업에 돈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방법은 정부가 여러 가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발주를 할 때 대기업이 정부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좋아합니다. 이 발주할 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기업하고 해야 서류도 작성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훨씬 더 매끄럽고 그래서 좋은데 대기업한테 가면은 그 대기업은 또 그걸 하청업체한테 주고 실제로 중소기업한테 가는 건 얼마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억 미만의 발주만은 중소기업에 직접 맡겨라. 대기업에 맡기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발주하고 이런 방법들이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에 스무드하게 흐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 늘고 경기 침체 완화하고 장기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대한민국 100개 기업 중에 99개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고용은 100명 고용한다면 88명 이상이 또 중소기업의 고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활발해지면은 분배 상황도 훨씬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중기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 사람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임금이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70% 정도 도달한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후생 조건이 좋아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가서 비록 월급은 작을지 모르지만 대기업 가면 이리 짜고 저리 짜는데 사주들이 중소기업 가면 그보다 좀 덜해서
뭐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하는 여유가 생길 수만 있다면은 마치 독일 같은 데서 사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은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 R&D 자금이 정부의 R&D 자금이 대기업한테도 가고 중소기업한테도 가는데 대기업에 주로 갑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정부 사람들은 대기업 사람들을 많이 알지 중소기업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대기업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때 R&D 자금을 배분하는 총 책임자가 황창규 씨였었어요. 황창규 씨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출신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면. 그래서 이 R&D 자금이 중소기업에 더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첨단 핵심 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1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오시죠? 네. 그럼 12페이지가부터 여기 이제 저항이에요. 동반성장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주의자, 뭐 빨갱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항이 뭐냐면 동반성장은 비자본주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성장을 해갖고는 세계 자본주의의 메인스트림이 낄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 해갖고 자유, 경쟁 이런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자양분임이 틀림없는데,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자유, 경쟁 무조건 좋은 것이지 아니냐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 세계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1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2년에 대전환, 새로운 모델의 모색, 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최된 다보스 포럼이 대표적인 행사였었는데, 이때 참석자들은 모두 다 사회적 공정성과 불평등 해소를 등한시한 것을 반성하고, 그 후 미국에서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라, 또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은 사실은 불평등에 대한 저항 또는 반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와 경쟁을 무한하게 확장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제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은 자본주의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루벤슈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의 고백으로 기결됐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 쓴 건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럴 센티먼스, 뭐죠? 이 도덕 감정론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대학 가서도 배운 거는 뭐냐면, 각자들한테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준다면은, 각자가,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그러고 생산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효용이 올라가고 결국은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그거는 도덕 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공감, 심퍼티, 공감이라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13페이지 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도덕 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공감이라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능력이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봤다. 여기서 공감은 인간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즉 공정한 관찰자의 능력을 포함한다. 인간은 공정한 관찰자의 눈이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 자신도 동일한 입장이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인간은 도덕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도덕적 기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타인 또는 절대 권력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도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동하실 때 어떠해요? 우선 동료의식이 있죠. 여기 김용기 대표가 있다면 우리 뭐 같은 친구인데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 더 나가갖고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할 때 무선 마음속 깊이는 이익을 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 이익의 노력이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항상 의문을 품고 자기 행동을 평가해 보는데, 그때 동료의식이나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에서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또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갖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쁜 짓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러나 동료의식이라든지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작용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 용어지만 정의 법칙을 세운다. 그 정의 법칙은 결국 정부가 세우는 것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은 참 잘하는 거야. 누구죠? 쿠팡이 오조를 뿌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그거 결국은 남한테 잘 보이고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덕법칙이라고 해서 그런 도덕법칙이 많이 작용하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자유주의, 자유와 경쟁을 무한히 허용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기 힘들다. 그러므로 나름대로의 이 규제가 필요하고, 이 정의법칙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나 아너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하는 것은 도덕법칙이다.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정의법칙과 도덕법칙이 너무 강조되면 좋은 의미에서 이기적인 활동은 잘 못하게 되지만 양자 간의 적당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사회도 유지되는 것인데, 이제는 신자유주의에서 그쪽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지루하시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 14페이지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인류사와 경제 분야의 많은 연구는 경쟁보다는 협력할 때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는 더불어 협력하여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자 의식이다. 나는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과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동반성장이 오늘날 경제적 약자의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공감하세요? 다음 문단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새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라이스컴에서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대정신 이런 말을 써야 된다. 우리 김영호 박사 어디 가시는데, 김영호 박사가 저한테 말씀을 거기를 더 넘어가서 저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면 더욱더 라이스컴에서 크게 시도칠 거다 그랬는데, 저는 뭐 정언 명령 이런 거 쓰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거의 썼습니다. 동반성장은 20세기와 구분되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동반성장과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 면에서 이 15페이지 한번 거서 보세요. 동반성장은 기업과 경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 가치로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넘어서 빈부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남녀, 세대,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에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장할 때 채택한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대는 완전히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도 안 나올 때 얘기진 않지만